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번 영상이 끝나기 전에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인생의 지혜와 철학 이야기들을 언제든 놓치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무소유라는 단 두 글자로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긴 법정 스님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고민될 때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채우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비우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 앞에 멈춰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를 향해 달려왔는데 정작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허무함과 방향 상실의 순간은 성공한 사람에게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꿈꾸던 직장에 취직한 뒤에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큰 부와 명예를 이룬 뒤에도 이 근본적인 공허함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채우는 것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근원적인 갈증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갈증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그것을 채움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법정 스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왜 무소유라는 화두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4명의 서로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마음에 하나의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법정 스님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박재철이라는 본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던 청년이었지만 한국 전쟁이라는 참혹한 시대를 통과하며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는 인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재산과 지위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삶에서 정말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마음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23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통영 미래사로 출가하여 승려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출가를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촉망받던 문학도가 왜 갑자기 산으로 들어가려 하느냐며 의아해했지만 그는 세속의 성공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그는 이후 송광사에서 오랜 수행 생활을 이어가다가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며 송광사 뒷산에 손수 작은 암자를 지어 홀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암자가 바로 불이람입니다. 그는 이 작은 암자에서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촛불의 의지에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는 손수 아궁이에 불을 떼고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길러 먹으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겨울이면 물이 얼어붙는 그 산중 암자에서 그는 이런 불편함이야말로 오히려 자신을 게으르지 않게 그리고 자신을 정직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훗날 이 시절을 회고하며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그 시간이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불이람에서의 생활 중 그의 삶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일화가 탄생합니다. 법정 스님은 한때 난초 화분 2개를 정성껏 길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볕이 좋은 곳으로 화분을 옮겨주며 마치 자식을 돌보듯 그 난초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그는 잠시 외출했다가 뜨거운 햇볕 아래 화분을 그대로 두고 온 것을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음이 급해져서 걷던 길을 되돌아 허둥지둥 암자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난초는 크게 상하지 않았지만 법정 스님은 그날 자신이 보인 반응에 스스로 크게 놀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난초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구나. 나는 난초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난초에게 소유당하고 있었구나.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난초를 미련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 결정에 대해 난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난초를 진정으로 아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과 그것에 얽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 짧은 사건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두는 것이지만 집착은 상대를 내 곁에 붙잡아 두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사건을 계기로 그는 무소유라는 제목의 짧은 수필을 쓰게 되었고 이 글은 이후 한국 사회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하나의 화두가 됩니다. 그는 이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그 물건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유의 역설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에 얽매여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통찰은 단순히 물질을 적게 가지라는 절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 진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순간 그 소유물이 오히려 우리의 시간과 마음, 자유를 조금씩 앗아간다는 근본적인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무엇을 더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비워낼 때 진짜 내가 드러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삶에는 이 무소유의 철학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성북동의 요정, 대원각에 얽힌 사연입니다. 대원각은 한때 삼청각, 청운각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고급 요정으로 손꼽히던 곳으로 당시 시가로도 1,0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이 대원각의 주인은 김영안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젊은 시절 시인 백석과 깊이 사랑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백석과 김영안은 일제강점기 함흥의 한 요리집에서 처음 만나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시대와 집안의 반대라는 벽에 부딪혀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백석은 김영안에게 자야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함께 도망칠 것을 청하기도 했지만 끝내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후 분단으로 인해 영영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영안은 그 이별의 아픔을 아는 채 홀로 사업에 뛰어들어 대원각이라는 거대한 요정을 일구어냈지만 평생 백석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영안 여사는
우연히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후 스님을 직접 찾아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대원각을 절로 만들어 달라며 시주하겠다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이 엄청난 제안을 무려 10년 동안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런 큰 재산을 받는 순간 자신 역시 그 재산에 얽매이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는 김영한 여사에게 그렇게 큰 재산은 오히려 수행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며 몇 번이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김영한 여사는 포기하지 않고 해마다 그를 찾아가 간곡히 청했고 그 진심 어린 뜻이 10년 가까이 이어지자 법정 스님도 결국 그 마음의 무게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영한 여사의 간곡한 뜻이 계속되자 법정 스님은 결국 이를 받아들여 이곳을 길상사라는 절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더욱 놀라운 부분은 정작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시주한 김영한 여사 자신의 마지막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훗날 한 기자가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시주한 것이 아깝지 않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한 것을요. 이 짧은 대답 속에는 평생 그녀가 붙잡고 있던 것이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시였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녀 역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만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 창건 법회에서 이 절이 가난한 절, 텅 빈 절로 남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요정이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거듭나는 그 역설적인 과정 자체가 바로 무소유가 지닌 진짜 힘을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2010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펴낸 모든 책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이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가르치면서 정작 그 책 자체가 팔리고 쌓이는 또 다른 소유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례 역시 검소하게 치르고 관도 없이 평소 입던 낡은 승복 그대로 다비식을 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죽음마저도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우기 위한 마지막 실천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유언은 출판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그의 책들은 여전히 수십만 부씩 팔리고 있었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출판사는 스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이후 그의 책들은 서점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절판 소식이 알려지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의 마지막 선택 자체가 그가 평생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가장 강력하게 완성하는 하나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38살의 남성 서준혁 씨입니다. 준혁 씨는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승진을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팀장 자리에 올랐지만 축하를 받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대체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을까? 그는 그날 이후 밤마다 이유 모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자리에 올랐는데도 정작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 씨는 우연히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난초 이야기를 읽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승진, 연봉,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화분을 키우는데 온 마음을 쏟아왔지만 정작 그 화분들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혁 씨는 그날 이후 주말마다 반드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승진이라는 목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준혁 씨의 딸은 아빠에게 요즘 저녁마다 같이 노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고 그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승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대신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을 마치고 가족과의 저녁 시간을 지키는 것을 새로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준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정작 더 소중한 것을 비워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52살의 여성 윤미경 씨입니다. 미경 씨는 젊은 시절부터 억척스럽게 일해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넓은 집과 고급 자동차, 값비싼 소장품들로 채워진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그림 한 점을 새로 구입한 날조차 예전과 같은 설렘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 씨는 지인의 소개로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한 할머니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도 더 평온하고 충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경 씨는 그 할머니에게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서 오히려 편하네요. 그냥 오늘 하루 창밖에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니까요. 그 할머니는 젊은 시절 상당한 재산을 모았지만 노년의 병을 앓으며 그 재산 대부분을 치료비로 쓰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요양원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처음에는 그 사연이 안타깝게만 느껴졌지만 정작 할머니 본인은 그 상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짧은 대답은 미경 씨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이후 자신의 소장품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인터뷰에서 물건을 비워낼수록 오히려 삶이 더 채워지는 기분이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경 씨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만난 학생들이 보내오는 감사 편지를 읽을 때마다 예전 값비싼 그림을 구입했을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벅찬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것이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짐이 될 뿐인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에 붙잡혀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놓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29살의 여성 배소연 씨입니다. 소연 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이 일이 정말 내 삶의 의미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연 씨는 어느 휴가철 우연히 지리산 근처의 한 사찰에서 며칠간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스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대는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대 자신의 마음이 원해서인가? 소연 씨는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부모님의 기대, 사회적 시선,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해왔다는 것을 그제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소연 씨는 회사로 돌아온 뒤 당장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평소 관심이 있던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뒤 마침내 비영리 단체로 이직하며 오랜만에 출근길이 무겁지 않고 가볍게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소연 씨는 이직 후 급여가 예전보다 줄었지만 대신 매일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처음 이직 소식을 전했을 때 걱정을 많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딸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본 부모님도 점차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채워가고 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순한 살의 남성 정태호 씨입니다. 태호 씨는 평생을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오다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몇 달간 자신을 규정해주던 직함과 소속이 사라지자 극심한 상실감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도 딱히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너뜨릴 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태호 씨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법정 스님의 산문집을 발견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장을 넘겼지만 몇 페이지 지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책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책 속의 한 구절, 크고 많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작고 적은 것 속에도 우주가 깃들어 있다는 문장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태호 씨는 이후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매일 그 작은 밭에서 자라나는 채소들을 돌보며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큰 성과와 승진만이 삶의 의미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태호 씨는 최근에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작은 공동 텃밭을 가꾸는 모임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후배들에게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동안 채우기만 했던 삶에서 비로소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서준혁 씨, 윤미경 씨, 배소연 씨, 정태호 씨,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매달리던 삶에서 무엇을 비워낼 것인가로 시선을 옮겼을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선명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채우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대 소비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그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감은 소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한정 증가하지 않으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부담이 행복감을 갉아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를 쾌락의 적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새로운 물건이나 성취가 주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급속히 익숙해지고 우리는 다시 그 다음에 더 큰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 쾌락의 적응은 마치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 결코 만족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거나 원하던 물건을 손에 넣으면 잠시 행복감을 느끼지만 곧 그 상태에 적응하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행복도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여러 종단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체험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전략은 구조적으로 결코 완결될 수 없는 게임과 같습니다. 법정 스님은 물론 현대 심리학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평생 강조한 무소유의 철학은 바로 이 체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만족하는 법을 찾으라는 통찰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고민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준혁 씨는 시간을, 미경 씨는 물건을, 소연 씨는 타인의 시선을, 태호 씨는 직함을 비워냈을 때 비로소 각자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은 새로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리고 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냈을 때 이미 그 자리에 있던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달 한 번씩 나만의 난초 화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를 가장 많이 얽매고 있는 것, 시간과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물건이나 습관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값비싼 물건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즉시 없애야 한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유의 총량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의 총량으로 삶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준혁 씨의 사례처럼 오늘 하루 내가 얻은 것을 물건이나 성과가 아니라 누군가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나 함께한 시간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무엇을 샀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와 어떤 마음을 나누었는가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삶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비우는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마음의 짐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 과정 자체를 삶을 정돈하는 의식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내가 하는 일의 이유를 정기적으로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소연 씨가 노스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듯이 우리는 종종 왜 이 일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크고 화려한 목표 대신 작고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태호 씨가 작은 텃밭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듯이 거창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고 소박한 활동 속에서 충만함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불이람에서 그러했듯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각종 알림,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루 중 단 한순간도 온전히 비어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짧은 10분의 침묵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7번째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경 씨가 소장품을 나누며 오히려 채워지는 감각을 느꼈듯이 나눔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소유에 대한 집착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이 되어줍니다. 8번째 방법은 죽음을 가끔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자신의 책조차 절판하라고 당부했듯이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끔 떠올려 보면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9번째 방법은 무소유를 완벽한 무욕이 아니라 균형 잡힌 절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 역시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은 지니고 살았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서서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에서 벗어나 진짜 나만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2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 방법은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성취와 소유를 볼 때마다 흔들리는 대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속도와 방향이 나만의 고유한 것임을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방법은 무소유의 가르침을 물건뿐만 아니라 관계와 생각에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는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오래된 원망, 지나간 관계에 대한 미련,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고집 역시 우리를 붙잡는 또 다른 소유물입니다. 가끔은 물건뿐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던 생각이나 감정도 함께 비워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11가지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서서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에서 벗어나 진짜 나만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저서를 절판시키고 화려한 장례 대신 낡은 승복 그대로 떠났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이름과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비운 사람이 가장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소유가 지닌 가장 큰 역설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법정 스님이 자신의 생애 전체로 남긴 답이기도 합니다. 채우려 할수록 오히려 공허해지고 비우려 할수록 오히려 채워진다는 이 역설을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서준혁 씨, 윤미경 씨, 배소연 씨, 정태호 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했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을 당장 거창한 곳에서 찾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정 스님도 처음부터 완전한 무소유의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난초 화분 하나에 마음을 빼앗겼던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해 평생에 걸쳐 조금씩 비워가는 여정을 걸었습니다.
우리 역시 완벽하게 무소유를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됩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그 답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었지만 채우려는 조급함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법정 스님이 화려한 요정을 텅 빈 절로 되돌려 놓았듯이 여러분의 삶도 무언가를 더하지 않고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의 지혜로운 통찰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작은 평온과 명료한 방향이 함께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